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늙어가고 그리고 눈을 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일어서는 모습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고통은 전쟁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탁 앞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빛 속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것을 내어 주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적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주어야 하고 자식은 받으며 자라고 언젠가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를. 사랑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이어진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때로는 스스로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때로는 우리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더 참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우리는 소외당하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자책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지도 보아왔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놈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내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위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단죄도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평온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50대라면, 60대라면, 혹은 70대라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100년의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내가 50대였을 때 나는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자식들 학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자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쳤고 가끔 전화도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박 선생이 70이 넘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원했을 때 큰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훈련됩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아무 말 없이 견디고 아무 표현 없이 희생할 때 자식의 눈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고마운 것이지만 사람은 공기에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박 선생의 자식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해주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자식은 걱정하며 달려옵니까? 아니면 그에게 몸 관리를 잘 했어야지 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 자식은 기꺼이 응합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움직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진실입니다. 나는 이것이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부모를 소모시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것일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자책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박 선생이 세상을 떠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달려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 해도 이미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했던 것은 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화 한 통이었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었고 아버지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직 그 말을 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문다면 여러분이 잃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잃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집을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주었고,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또 주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고, 자신이 아직 쓸모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 그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지금 좀 빠듯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살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돈을 줄 때 우리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반복될수록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주는 행위가 계속될수록 주는 사람의 존재는 점점 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식은 대부분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는 받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돌려줄 때는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어려울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할 만큼 흘러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감사 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돈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바로 말과 행동으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과 대화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혹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오가는 순간, 혹은 여러분의 결정을 비웃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구시대적이라며 잘라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의 통증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몸의 통증이 아니라 존엄의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혹은 사실이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100년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도 상대의 품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면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주면서 감사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말로 상처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부모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혹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관계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나는 그 반복을 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친절입니다. 여러분이 참아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에게 모욕을 견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내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것은 평생을 주고도 상처받으며 살다가 끝내 스스로를 탓하며 눈을 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라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움직이고 필요가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수천 번의 관계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내가 여든이 넘었을 무렵 나는 한 가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연락을 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 전화가 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왔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연락은 다시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5번이 반복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구조였습니다. 자식 중에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살가워집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어릴 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의 전화를 받을 때 설레기보다 먼저 이번엔 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패턴을 학습해온 결과입니다. 나는 이것을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부모는 은행이 되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가 되기도 하고 손자를 돌봐주는 무료 보육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손자를 돌보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주어질 때, 그리고 거절하면 관계가 싸늘해질 때, 그것은 이미 도구적 관계의 신호입니다. 내가 50대에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가 70이 넘은 나이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뿐이라고, 그냥 안부 전화 한 통을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줍니다. 안 주면 더 힘드니까요.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항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움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식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잔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 정직함 위에서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구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바뀌면 누구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감정은 그 자식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과 필요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고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배웠고 이제 여러분께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신호는 가장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염려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때로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요양원을 권유하거나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강요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무엇을 먹는지를 감시합니다. 어떤 음식은 건강에 나쁘다며 식탁을 통제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관리하려 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느냐며 외출을 말립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이 번 돈이고 당신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자식이 결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걱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통제는 다릅니다. 걱정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곁에 있는 것입니다. 통제는 상대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안심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90이 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도 때로 자식들의 그런 태도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 했을 때 자식이 그것을 만류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통제하려 할 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 자신에게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유롭게 돈을 쓰면 상속이 줄어들까봐, 부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부모가 혼자 결정을 내리면 자신이 필요 없어질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통제의 진짜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깊이 묻어버릴 뿐입니다. 철학에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권리,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질수록 이 자율성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결정권을 빼앗기는 순간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삶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오후에 누구를 만날지, 이번 달 돈을 어디에 쓸지, 그 결정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자식의 반응을 계산하며 자식이 싫어할까봐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 포기들이 쌓일 때 그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젊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두려웠던 상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내 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상실이었습니다. 돌봄과 통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돌봄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상대가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의 불안을 관리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누군가의 통제 안에서 조용히 사그라드는 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는 어떤 자식도 어떤 이유로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그 거리.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것이 비단 고슴도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이 거리의 지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란 가까울수록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아무런 비밀도 없어야 진짜 가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을 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경계를 지웁니다. 경계가 지워지면 서로에 대한 존중도 흐릿해집니다. 존중이 흐릿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무례해지고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여러분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정의 독립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방파제가 있는 사람은 쓸려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그것이 있는 사람은 자식의 무례함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할 수 있고 상황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관계의 힘의 균형은 이미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자식에게 흘러나간 돈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조용히 되돌리십시오. 그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어른으로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왔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을, 내 고민을, 내 감정을, 내 돈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공격받을 틈이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계획을 자식에게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매번 세세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내어줌으로써 스스로 통제의 빌미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서, 자식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나쁜 부모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절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 어렵다는 말로 충분합니다. 긴 변명도 눈물 어린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절이 짧고 조용할수록 그것은 더 단단한 경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자식도 그 경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부모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자식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소진시킨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킨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든든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다정함이 만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관계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되 찌르지 않는 거리, 따뜻하되 쓸려가지 않는 온기, 그 거리와 온기를 함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기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힘이 없었고 손은 가만히 이불 위에 놓여 있었으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은 무언가를 다 풀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남아있는 얼굴, 오래 참아온 것들이 미처 사라지지 못한 얼굴. 나는 그 두 가지 마지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식을 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에게 솔직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온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자식을 두어야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야 평온한 것도 아닙니다. 평온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나의 존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나의 마지막 날들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평온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책임을 외면하는 자식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자식에 대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자식에 대해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제하려는 자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들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식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러나 그 가까움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일 때에만 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 때에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를 마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용히 생각합니다. 105살의 아침은 25살의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내 하루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여전히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날들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온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갈 권리는 어떤 나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품위 있게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헤엄쳐 가는 것. 그것이 내가 105해를 살아오면서 배운 삶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